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게 조선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산업은 농업이 압도적이었고 광업과 공업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막 설립되기 시작한 조선의 기업들은 경쟁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리한 와중에서도 일본인들과 경쟁하던 조선의 기업가들이 있었죠. 비록 많은 부분에서 일본인 기업가와 비교하면 열세였고 심지어는 법이나 규제도 조선의 기업가들 편이 아니었지만 그 와중에 당당히 경쟁하고 생존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작지만 위대했던 조선인 기업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밥도둑의 근본은 사실 김이죠. 이 김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일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가 되자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이었어요. 우리나라 남해 지역은 김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자연산 김이 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는 김의 대량 양식을 추진하게 되었고 김 양식이 본격화됩니다. 곧 김 양식에서 기회를 엿본 일본인 자본가들이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몰려들어갔어요. 이들은 주요 해안을 쭉 둘러본 후에 섬진강 하구의 광양, 하동, 곤양과 낙동강 하구의 김해, 사하 등을 조사해서 자연산 김이 잘 자란 지역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재래식 김 생산을 중단시키고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량하도록 김 증산 정책을 적극 추진했죠. 어차피 그 김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소비할 테니까요. 이렇게 자본을 앞세운 일본인들이 김 양식장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918년에 김 양식 어가 소수를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4,191호인데 일본인은 고작 10kg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인의 양식 면적은 한국인 양식업자의 양식 면적 전체보다 더 컸죠. 그야말로 엄청난 양식장 규모로 승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면적당 생산량을 보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20년대부터 점점 한국인 김 양식어가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면적당 생산량에서 일본인 양식업자들을 추월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은 기업화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김 양식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양식 농가들은 소규모 부업 형태로 하던 일이란 겁니다. 비결은 바로 양식법의 개량이 있었죠. 결국 이 차이로 인해서 1930년대 들어서 일본인들의 양식장은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넓은 면적에서 김을 생산해도 영세한 우리나라 양식장에게도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김양식을 하기보다 김 거래와 가공, 감독 등의 직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기술력과 생산성으로 일본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김양식이었던 거죠. 조선 기업가들이 강세를 보였던 또 다른 분야, 바로 섬유산업이었죠. 일제강점기 직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양말 산업이 탄생을 했는데요. 영세한 산업인데다가 당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수용 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였죠. 자, 그런데 이 양말 산업도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1920년대엔 중국계 자본과 저렴한 중국인 노동자를 앞세운 신의주 양말 산업의 위협을 받았고 30년대 초반엔 대공황의 영향으로 엄청난 불황을 겪었거든요.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조선인 기업가들의 양말 회사들은 살아남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죠. 우선 20년대에 신의주 양말 산업이 위협적으로 성장을 할 때 노동자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이 좀 불만이긴 했었지만 중국계 자본에게 시장을 빼앗겨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양말 외에 수건과 장갑, 그리고 러닝 셔츠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양말 산업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분산하고자 한 거예요. 이렇게 생산 비용의 절감과 상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경쟁자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위기는 1929년에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불황이었죠. 20년대 후반 양말 한 켤레의 가격은 대략 1엔 후반대에서 2엔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공황으로 인해서 30년이 되자 양말 가격이 1엔으로 폭락을 해버린 거죠. 이때 당시 조선 기업가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생산성 향상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격이 1엔이라면 생산 비용을 1엔 이하로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생산성을 늘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자동화를 단행했죠. 그동안 수동기계로 하나하나 만들던 것을 포기하고 자동 양말 생산 기계를 대거 보급한 거예요. 게다가 이 자동기계를 보급하고 노동자들의 기기 숙련도도 올라가면서 생산성은 엄청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34년 즈음에는 이전에 수동기계를 사용하던 시절에 비해 1인당 생산성이 6배나 올랐으니까요. 이러한 기민한 대처 덕분에 조선인 기업가들이 이 양말 산업을 해방 때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엔 좀 더 넓은 시야로 살펴볼까요? 일제가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해서 조선에서 회사의 설립을 허가해서 신고제로 바꾸자 그 후로 수많은 회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에 203개의 회사가 새로 신설됐는데 그중 일본인 회사가 159개, 조선인 회사가 44개로 큰 차이를 보였죠. 차이가 나는 건 회사의 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공장 대비 조선인 소유의 공장의 생산성은 30%에 불과했거든요. 초창기 조선인들이 세운 공장들이 대부분 간의 수공업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 기업가들은 끊임없이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1920년대 후반 즈음에 이르면 조선인 공장의 생산성이 일본인 공장 대비 50%까지 오르거든요. 일본인 공장이 갈수록 더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된 걸 생각하면 이 생산성 격차가 좁혀진 건 그만큼 조선인 기업가들의 경험과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여전히 일본인 공장과의 격차는 크지만은 조선인 기업가들도 경험을 쌓고 일본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더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승부를 본 거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과 기술력에서 앞서는 일본인 기업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선인 기업가들이 무력하게 일본인 기업가들에게 밀리지만은 않았다는 점은 일제강점기 때 회사 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1년에 203개였던 회사는 1939년에 1615개로 약 8배 증가했죠. 당연히 일본인 회사는 그 중에서 1081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조선인 회사 수는 무려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본인들과 적극적으로 경쟁하면서 조선인들의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아는 유명 기업들의 창업자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많이들 사업을 시작했고요.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자본을 앞세운 일본 기업으로 인해 조선인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총독부는 일본인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안과 정책으로 지원을 했죠.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선인 기업가들이 역량을 길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엔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를 조선인 기업가들의 암흑기라고 여겼습니다. 한쪽에선 일본 총독부가 산업 기반을 제공하고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조선인 기업가들이 별로 한 것이 없다고 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착취하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조선인 소유의 기업은 성장할 여력이 없다고 봤었죠. 하지만 조선인 기업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쌓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얻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이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그동안 조선인 기업가라서 봤던 불이익이 사라졌으니까 오히려 조선인 기업가들에게는 제대로 활약할 장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험들이 밑받침되었기에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거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해방도 잠깐 6.25로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전후 재건과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었죠. 특히나 전후 재건은 돈만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일이니까요. 전보다 더 힘든 가난과 기반조차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시절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산업을 일으킨 조선인 기업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요, 국가보훈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